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땅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던 양반가의 집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세는 기울어졌고 이제는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음력 10월 매서운 북풍이 불어오던 그날이었어요.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설경을 깨뜨리는 비명소리가 기와집 안에서 터져나왔죠. 아이고, 아들아. 갓 30을 넘긴 사내가 방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어요. 아내인 젊은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이미 그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아직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신혼의 꿈은 끝이 났죠.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더 컸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인데 이제 집안의 기둥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예전 같은 성대한 상례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관도 제대로 된 것을 쓰지 못하고 동네 목수가 대충 짜준 것으로 때웠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 집안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날이었죠. 얘야, 이리 와보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이제 내 몸 하나면 되었으니 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우리 집에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친정이라고 부를 곳이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어릴 적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지만 그곳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밥 한 술 더 먹는 것도, 옷 한 벌 더 입는 것도 모두가 미안한 일이었죠. 큰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결혼해서 이 기와집에 와서야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매서워도 남편이 아무리 무뚝뚝해도 이곳만이 진짜 자신의 보금자리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일까지만 있고 모레 아침에는 떠나거라.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남편의 웃는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여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을 지켜야겠다. 이 가족을, 이 따뜻함을 지켜야 한다. 촛불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집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며느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시부모님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며느리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의례 그런 법이지.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밤새 간병을 했지만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남편마저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 형편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 끝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집에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겨우 2가지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 한 마리와 비록 낡긴 했지만 아직은 버틸 만한 기와집 한 채. 그것이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시아버지를 돌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시아버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의원을 부를 수도 없고 약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가서 소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소를 팔아 의원을 부를까? 하지만 이 소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소를 팔면 당장 의원비는 마련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남편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 대신 기와집을 팔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느냐? 이 집을 팔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어머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기와집을 팔면 꽤 목돈이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시아버님 병도 고치고 작은 초가집도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겁니다. 초가집이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말이냐? 시어머니의 화는 점점 커졌어요. 기와집은 이 집안의 마지막 체면이자 자존심 같은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조상들이 물려준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럼 너는 조상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상님들도 자손이 굶어 죽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어머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기와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시아버님을 살리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며느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속으로는 며느리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머니,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저는 늘 남의 집 식구였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밥 한 술 더 먹으면 눈치를 주시고 옷 한 벌 더 달라고 하면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사촌 동생들은 저를 얻어먹는 언니라고 불렀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와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리 혼을 내셔도 여기서는 제가 진짜 식구 같았거든요. 남편이 저를 아내라고 불러주고 어머니께서 며느리라고 아가라고 불러주시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며느리의 간절한 호소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도 기와집을 팔다니. 어머니,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기와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댁이 그 좋은 기와집을 왜 파신다는 거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장도 대충 짐작은 했어요. 요즘 그 집 사정이 어떤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며칠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자 상인이었어요. 값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죠. 그 돈으로 시아버지 병도 고치고 새 집도 장만할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히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며느리는 수년 동안 품팔이를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어느 집이 어디에 있고 어떤 땅이 좋은지 눈으로 익혀놨어요. 이제 그 경험을 써먹을 때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갈 곳을 하나 찾아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뒤쪽으로는 제법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떠냐고. 이런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시어머니는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을 보세요. 물이 잘 들고 흙도 기름져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겁니다. 농사라니, 우리가 언제부터 농사꾼이었다는 말이냐. 어머니, 지금 우리 형편에 체면 차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죠. 며느리의 현실적인 판단에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도 없었거든요. 기와집 값의 절반으로 초가집과 농지를 샀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시아버지 병을 고치고 농기구도 몇 가지 장만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를 지켜낸 것이었죠. 이사하는 날 며느리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앞으로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소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집에 정착한 첫날 밤, 시어머니는 초가지붕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초가집은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불면 온 집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는 밤마다 이곳저곳에 그릇을 놓고 빗물을 받아야 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와집에서 살 때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는 농사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품팔이를 할 때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 직접 농사를 계획하고 실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시행착오는 씨 뿌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씨앗을 너무 깊게 심었다가 싹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뿌려야 했어요. 소중한 씨앗을 헛되이 낭비한 것이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며느리는 빈 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씨앗을 구해서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심었죠. 소와 함께 밭을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일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소를 이끌며 밭을 갈았지만 고랑이 비뚤비뚤하게 나와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구지기수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소에게 말을 걸면 소는 그저 풀만 뜯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농사에 서툴다는 걸 본 이웃 할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가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머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리 와서 봐라. 씨앗은 이만큼 깊이에 심어야 하고 물은 이렇게 주는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농사 실력은 점점 늘었습니다. 첫 해에는 수확이 별로였지만 둘째 해부터는 제법 쓸만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된장과 김치를 담가서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손맛 덕분에 며느리가 만든 장아찌와 젓갈은 장터에서 인기가 좋았죠. 이 집 며느리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다더라. 그래, 나도 한번 사 먹어봤는데 집에서 담근 것 같지 않게 깔끔하더라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며느리의 장사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부지런한 아이로구나. 며느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낮에는 장 담그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소를 돌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올해 수확이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기쁘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그 무렵 시아버지의 병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원의 처방을 꾸준히 따르고 며느리가 정성껏 우린 약을 먹은 덕분이었죠. 아가야, 고맙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웃들도 며느리 가족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대견하다. 남편 잃고도 저리 꿋꿋하게 사니 말이야. 맞아, 처음에는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해.
며느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초가집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시아버지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좋아지는 듯했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죠. 며느리는 밤낮으로 간병을 했지만 시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며느리가 손을 꼭 잡고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별이 찾아온 것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 둘만 남게 된 것이에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잃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연달아 잃고 나니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어요. 나이 든 몸으로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고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부터 다시 밭으로 나가서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얘야, 너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밭일을 하려니 몸이 견디기 어려웠고 소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죠. 며느리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들에서 돌아오는데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그날은 소가 말을 듣지 않아서 밭 한가운데서 넘어졌거든요. 옷도 찢어지고 손바닥도 까졌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가야. 네, 어머니. 너 어째서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잔소리는 어릴 적 엄마가 해줬을 법한 말 같았거든요. 뭐라고? 저는 엄마가 해주는 잔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큰어머니는 저를 귀찮아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혼내실 때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제게는 처음으로 엄마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어머니. 그래, 우리 딸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후 두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제 정말 친딸처럼 아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아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려는 며느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몸도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몇 해가 흘러가면서 며느리의 농사 실력은 마을에서도 알아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한 노력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누구 못지않은 농사꾼이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일은 며느리의 장사 수완이었어요. 자신이 기른 채소와 담근 장류를 팔아서 나오는 수입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이웃들이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서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할 줄은 몰랐구나. 시어머니는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와집을 포기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장사에서 번 돈을 모아서 옆집 밭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땅을 사들였어요. 조금씩이지만 재산이 늘어나고 있었죠. 아가야, 정말 대견하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히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농번기가 되면 마을의 부녀자들을 불러서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했죠. 이런 방식은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품삯을 주신다고요? 물론이죠. 일한 만큼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된 공동 작업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큰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수확량도 몇 배로 늘어났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농부댁 며느리가 아니라 마을의 농사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방법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고 며느리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가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점점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기와집은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죠. 세월이 흘러 며느리의 농토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규모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노력과 현명한 경영 덕분에 이제는 제법 여유 있는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초가집도 몇 번 고쳐서 이제는 비가 와도 새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었죠. 하지만 그해 여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논밭은 바싹 말라갔고 강물도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뭄은 처음 보는구나.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가야, 우리 밭은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물이 깊어서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자신의 밭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다른 농가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며느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 자신도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며느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무슨 결정이냐, 아가야. 우리 집 쌀 항아리를 모두 열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괜찮아요. 가을에 수확하면 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음으로는 며느리의 뜻을 알겠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이겨내 봅시다. 제가 가진 쌀을 나눠드릴게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자신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소식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직접 마을로 나와서 며느리를 만나보았어요. 과연 그대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그 부인이로구나. 소민이 한 일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흉년에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나라에서도 그대의 공을 기억하겠노라. 원님은 며느리의 선행을 크게 칭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늦은 비가 내려서 다행히 농사는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약속대로 빌린 쌀을 갚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말 빌려간 사람이 두 말을 들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요. 며느리가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댁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 정도로는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쌀 창고는 전보다 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며느리가 만든 장과 김치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이웃 고을의 상인들까지 찾아와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가겠다고 했거든요. 부인, 앞으로 저희와 계약을 맺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양에서 온 큰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계약이라고요? 네, 부인께서 만드신 장류를 정기적으로 납품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값에 사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상의한 후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이제는 농사와 장사 모두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구나. 시어머니는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며느리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며느리를 찾아오곤 했죠. 농사 선생님, 내년에는 어떤 씨앗을 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올해 수확이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심껏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정말 기와집을 다시 지어도 되겠구나. 어머니, 아직은 이 집이 좋아요. 여기서 더 열심히 살다가 정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봐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와집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미 얻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신뢰와 마음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을 갖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허름했던 초가집은 이제 아름다운 기와를 얹은 큰 집이 되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뒤뜰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며느리의 농토는 정말로 대지주 못지않게 넓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펼쳐진 논밭이 모두 며느리 소유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땅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도 함께 나누며 살아갔거든요. 할머니, 올해도 수확이 풍성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마을의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다들 수고 많았다. 올해도 모두 함께 잘 해냈구나. 며느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며 눈을 감았죠. 아가야, 내 덕분에 행복했다. 정말 고마웠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키운 제자들이 곳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며느리의 장 담그는 비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기술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들과 맺은 계약도 계속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만든 장류는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까지 오를 정도로 유명해졌죠. 할머니께서 만드신 된장이 궁중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상인이 전해주는 소식에 며느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입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그 늙은 소였어요.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 뻘이 된 소였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매일 새벽 며느리는 소를 찾아가서 등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을 하였지. 소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둘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선비가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이야기가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왔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너무 과하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덕행입니다. 재물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소와 함께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니 먼저 떠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여보, 저 잘 살고 있죠?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며느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도 수고 많았어.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구나. 소는 여전히 온순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기와집에서 시작해서 초가집을 거쳐 다시 기와집으로 돌아온 삶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집은 지붕이 아닌 마음이며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 어떤 것을 지키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집은 기둥과 지붕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진정한 부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 속 며느리는 기와집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재물을 나누었지만 더 큰 풍요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웃과 함께 이뤄냈죠. 오늘 밤 여러분도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